자, 내신이 중요해지는 포인트 안에서 수행평가가 이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럼 수행평가가 뭐냐? 이제 여기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소셜 매트릭스라 그래서 우리나라 블로그, 뭐 트위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일종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조사했지만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연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정교육과정은 눈에 띄는 게 고등학교 입시예요. 그리고 맨 왼쪽 위에 보면 학부모가 나와 있네요. 즉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개정교육과정이면 학부모는 뭐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저 보라색은 심리와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뭐 중요하다, 새로운, 그렇죠? 다양한, 필요한, 구체적, 큰 변화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수행평가를 한번 가볼게요. 수행평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런 게 지금 있어요. 수행평가 치니까 눈물 나오다. 이 누구의 눈물입니까? 학생. 학생은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여학생이죠. 남학생은 그렇게 신경 쓰지 쿨한데 뭐 울기까지 해요. 뭐 주로 여학생들 막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물론 이제 남학생 같은 여학생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의 눈물이기도 하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왜 내가 이거를 내가 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하는 눈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제형보다는 과정형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밑에 또 뭐 있어요? 욕. 눈물뿐만이 아니라 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싫다도 보이죠 옆에. 그러니까 눈물 나오고 욕 나오게 싫다예요. 다른 것들은 주로 긍정적이라면 수행평가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는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근데 왜 수행평가 나는 좋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수행평가 좋은 것 같아. 괜찮아요. 소신 갖고. 왜 좋으세요? 괜찮아요. 뭐 굳이 싫진 않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다 손 안 드시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괜찮은 것 같다. 소신껏 한번 들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한 7, 8분 정도. 나는 그래도 솔직히 구간이 명관이야. 자, 수능이 좋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수능이 좋다. 네. 이게 뭐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인터넷만 봐도 학종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제 주로 막 악플들이 달리죠. 수행평가랑 학종이 비슷하죠. 사실 느낌이 비슷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하는 감정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왜 학종 수행평가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까요? 공정성 바로 나오죠. 그쵸? 왜? 수능은 아주 깔끔하잖아요. 누구나 승복할 수 있잖아요. 뭐 0.00 뭐 가서도 하여튼 그거는 0.001점 차이로 내가 떨어져도 내가 그게 딱 갈리면 그쵸? 나 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학종은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져 있죠. 매우 줄 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뭐 깔끔하고 뭔가 불투명해. 그러니까 로스쿨도 뭐 얘기 나오면 뭔가 하여튼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공정성,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사실은. 그런 꼴은 못 보죠. 사실은 뭐 한 100억 정도 그 기부금 입학, 기여금 입학제도 생기면 난리 날 거예요, 아마. 100억이라도. 좀 장난하냐? 니들이 돈 많은 것까지도 내가 배 아파 죽겠는데 이것까지? 그쵸? 절대 안 되죠. 애지간한 나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 100억 정도 내면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텐데 일상적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큰일 나는 거야. 공정성을 해치면.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학종도 사실 공정성을 더 기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긴 하겠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정량평가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 근데 이게 좋은 점은 공정성이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줄을 세우게 돼요. 늘상. 그쵸? 늘상 그러니까 그것도 한 줄로 세우게 되죠. 전국 단위 시험이니까. 이거의 폐해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진짜 아이들 지도에 보면 별의별 일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국 단위의 일제고 정년평가 이걸 가지고 뭔가 인생의 큰 결정을 한다라는 거에 되게 좀 힘든 부분, 그렇죠?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아픈 애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명확한 줄이 그럼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이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공부를 잘한 이 명확한 한 줄 안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전 답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근데 어머니들하고 기준이 또 다르죠. 제가 전국 단위를 많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여쭤봐요. 만약에 제가 지방을 가서 만약에 서울로 대학을 유학을 보낸다고 하실 때 어느 대학 정도가 돼야 유학을 보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봐요. 근데 거의 이 대학으로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목포 가서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가천대라고 아십니까? 가천대 아세요? 그러면 물어봐. 일단 잘 모르세요. 일단은. 그럼 대충 설명을 해드려요. 성남에 있지만 성파 경계에 있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목포 가서 목포대랑 가천대랑 그럼 뭐 가천대 갈 바에야 뭐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가천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세요? 입결로 입시 커트라인으로? 네? 대학과 비교를 하자 뭐 어쨌든 지방에 있는 애지간한 공립대보다 높아요. 심지어는 입결로 따지면 한의대들이 1등이 어디예요? 그 다음은요. 원광대 뭐 동국 떠오르시죠? 입결은 가천대예요. 이유가 뭐예요? 가까워서. 그 서울 수도권 분들은 지방 가면 귀양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의대 갈 거 아니면. 가까운 데로 많이 가서. 물론 뭐 좋은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리적인 요점도 많이 차지를 해요. 그거는 뭐 그쪽 입장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면 좋은 대학이냐, 어느 정도면 보내겠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중앙대 정도는 돼야 보내줘라고 해요. 그럼 제가 막 비웃거든요.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중앙대 가기 얼마나 어려운 대학이에요. 수능으로 가려면 더더군다나. 수능으로 가려면은 상위 아니 1등급이 4%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갖고도 힘들어요. 근데 그 정도 돼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아이들이 저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지도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그 하여튼 부모님이 너무 좋은 대학을 어렸을 때부터 아들 하나인데 이렇게 세뇌를 시켜셔가지고 아,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시고 너무 이 서울대에 대한 열망이 강한 집이었어요. 그런 집들은 사실 뭐 여러 집들을 봤지만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넌 서울대를 가야 돼 라는 건 세뇌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별로니까 좋은 대학을 더 가 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대학을 쓰레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엄마가 정말 그 워딩 그대로. 그래서 얘가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할 뻔했어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어떤 애가 나 한양대 공대 갈 거야 그러니까 야 그 쓰레기로 왜 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놈도 아닌 놈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얘가 고3 내내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왜냐면 그게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은 한 8% 상위 8%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전 과목 수능이. 근데 시험을 보고만 오면 그냥 인생 망한 것 같고 제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엄마가 더 먼저 이렇게 알아누우세요. 얘보다. 그러니까 애는 시험을 딱 망치는 순간 엄마보다 떠올려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우울해. 나 때문에 이 불효자 때문에. 근데 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위 7, 8%의 아이가 본인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92, 3%는 쓰레기죠. 그 문자, 그 워딩 그대로. 이거 아픈 애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재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게 돼요. 재수학원 가면 오수생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연 한 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줄로 세웠을 때는 잘한다는 기준이 매우 위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게 된다. 근데 다 들어가면 좋은데 입시라는 거는 경쟁이고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한 줄로 세우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그런 고민들인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 플러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가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과연 길러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물론 공정성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평가 방식 자체가 큰 틀에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싫어하는데 왜 계속 그걸 고집해? 뭐 지들 자제들 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접근이 아닌 거예요. 큰 틀에서 이렇게 교육 방식이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정량, 지필, 일제고사가 지양되고 그게 정성, 과정, 개별, 즉 개개인의 역량을 그렇죠? 과 다르면 노력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선택 과목이 들어서면서 선택한 과목도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개별로 봐주겠다라는 그게 바로 내신으로 들어오면 중간 기말에 지필고사가 아니라 수행평가인 거고 입시로 가면 그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고2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큰 틀에서 방향성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드려볼게요. 자 수행평가라는 게 뭐냐? 서술관찰, 면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돼 있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수행평가 문항 자료집이라던가 뭐 그런 이런 자료들,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교집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수행평가 대비 도서 리스트를 PDF 파일로 드린다고 했어요. 무려 1412권이에요, 리스트가. 중1, 중2, 중3 각 과목별로도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게 올라가 있어요. 그 교집합에. 그 글에 이 파일도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좋은데 보셔도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하시기 훨씬 빠르실 거예요. 다들 그 표현들이 저렇게 돼 있어요. 막 추상적으로다가.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 텐데 자,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뭐가 다르냐?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절대평가다. 두 번째, 다양한 평가 방법과 시기. 요게 포인트예요. 다양하다. 방법뿐만이 아니라 시기도 다양해요. 그쵸? 그렇다. 그리고 지금 지금 사진은 저 찍으시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수행평가답지 않은 수행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일부 잘하는 혁신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잘해요. 근데 좀 약간 지금은 아직은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학교별로 수행평가의 편차가 지금은 꽤 커요. 근데 내년서부터는 이건 개정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꽤나 이제 정착,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이게 교육부 자료거든요. 수행평가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술은 말하기예요. 뭐 이게 어려운 말로 써 있지만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기. 그죠? 논술은 쓰는 거고 구술은 발표하는 거고 그렇죠? 자 여기 뭐 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포트폴리오 보이시죠? 포트폴리오가 뭘까요? 보통 이제 미술이나 디자인 전공하는 애들이 자기 작품 쫙 모아놓은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보통 수행평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뭘 의미할까요? 네, 네, 네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정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과목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그 프린트물 있죠, 유인물. 그거 잘 갖고 다니는 거. 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좀 이따 제가 한번 실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그 디테일 정말 이제 올해 이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내놓은 자료들을 여러 학교들 걸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항상 포트폴리오가 껴 있어요. 10점이에요. 갖고만 다니면 주는 점수. 여기 아들 엄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들 엄마. 점수 깎아먹겠죠. 안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10점이나 주는 거예요. 성실도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자, 이제 쭉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행평가는 이래요. 형성평가, 쪽지시험. 그렇죠? 단원평가 같은 거,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필 보듯이 보는 거예요. 퀴즈 형식으로. 아직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뭐 실습 프로젝트는 이제 또 진행하는 거는 이제 하겠죠. 사회과학 특히나 많이 저렇게 진행되고 있고 말하기 쓰기. 자, 요 내용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독서를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그 부분은 3부에서 우리 한수 소장님이 이제 입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이건 예시예요. 수학도 그렇죠?
보통 수행평가는 다양한 평가 방법은 수학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소단원도 있어. 방정식, 부등식, 도형, 명제, 증명함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한 수행평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교육부 자료예요. 그렇죠? 수학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평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모델들을 이렇게 아예 제시를 해놓고 있죠. 그렇죠? 자, 이제 학교들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 경기에 있는 이제 실제로 올해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국어는 뭐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국어는 기본적으로 국어니까 발표하고 뭐 책 읽고 쓰고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수행평가에 있겠죠. 어떤 학교 아예 독후감을 내는 게 수행평가였고, 그렇죠? 뭐 수필 쓰기, 독후 활동 다 그런 활동들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겠네요. 영어는 애시당초부터 말하기, 쓰기, 뭐 듣기 이게 구분이 원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수행평가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독해는 빠져 있어요. 이 학교는. 왜? 독해는 애시당초 지필고사로 보는 거니까. 수능 영어도 독해 시험이잖아요. 아시죠? 듣기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꾸준히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듣기는 전혀. 듣기 틀린다라는 거는 그냥 꾸준히 안 한 거예요. 그냥. 독해 시험이에요. 정말로. 어법 한 문제밖에 없는 그냥 그 어법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범위 자체가 낼 수 있는 독해 시험이거든요. 그냥. 그 기존에 있는 내신들도 거의 독해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는 독해보다는 주로 듣기, 쓰기, 말하기가 강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어느 방식으로, 그렇죠? 교육적 선택, 뭐 학원을 어디를 보내든, 뭐 캠프를 보내든, 뭐 어떤 교육적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해 일변도가 아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중요해지고 있다. 마찬가지죠. 다 지금 보면 듣기, 발표하기,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논술이 있죠. 아예 수학인데, 그렇죠? 아예 수행평가. 그 항상 지금 그 반영 비율 표에 보면은 포트폴리오는 항상 꽤 있어요. 10%씩, 10점씩. 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 그렇죠? 함수 프로젝트, 뭐 100일 수학 100일장도 있네요. 이런 것들. 사회 과학은 특히나 만드는 게 프로젝트 수업 내지는 만드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구나. 자,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평가 지원 포털. 이게 뭐냐면 교육부 사이트예요. 여기에 수행평가 도구 검색 서비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수행평가의 모델들을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사이트예요. 들어가 보셔서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참고해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워낙 이렇게 커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한다. 채점 기준 이게 지금 채점 기준이거든요. 채점 기준까지도 잘 나와 있다. 특히 영어를 보면 여기 목소리 크기가 있어요. 목소리 크기, 태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전의 전교 1등이 지금도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제는 발표하고, 그러니까 글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때요? 내신 점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냥 조용하게 그게 뭔가 미덕인 것 마냥 생각할 시대가 이제는 물론 성격은 뭐 조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쵸? 토론하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사실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인재라는 게 아니 사회 인재가 다른 사람이랑 토론을 못하는 인재가 그게 좋은 인재라고 볼 수 없죠. 원래 그래 왔었었는데 그쵸? 모르겠어요. 지금 핀란드도 2020년까지 해서 교육제도가 많이 뒤바뀐대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 창의 융합형 인재라는 거는 나 혼자서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융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래 사회에서는.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학교 안에서도 그게 점수가 되는 건데. 입시에서는 이미 중요하죠. 면접. 이미 면접까지 갔다라는 건 어때요? 점수가 비슷비슷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면 뽑아주나요? 무슨 교수님들이 관심법으로다가 얘는 말을 잘 못하는데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거야 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부정이죠. 아니 솔직히 대단한 애일 것 같기는 한데 얘가 그걸 표현을 못하는데 내가 짐작해서 평가를 해준다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죠. 표현한 만큼을 믿어주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갖추고 말을 잘 해야 되죠. 물론 뭐 혼잣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면접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여학생들이 더 유리해요. 남자애들은 쿨가이들이 많아서 면접장을 가도 단답형이에요. 설명을 해보라는데 분명히 자소서에는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떨리면 인상 쓰는 애들도 있어요. 괜히 벌벌 떠는 걸. 근데 여학생들은 보통은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망한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울거나 아니면 염소가 되거나 너무 떨어서 혼자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는데 막히거나 약간 감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면접 때 우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죠. 사실 어떤 그런 것들. 근데 이제는 입시는 당연한데 이제는 어때요? 내신에서도 수행평가에서도 토론을 많이 시켜요. 근데 되게 웃겨요.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옆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하는데 뭔가 밀리잖아요? 그럼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억지를 쓰고 인신공격을 하고 막 표정 관리 안 되고 그런 애들이 정말 있어요. 옆에 쳐다보고 있어도. 그 반대로 공격을 당하면 입을 다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성격적으로. 그럼 둘 다 좋은 평가를 못 받겠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리더십이라는 거는 그런 거,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이게 현대사회의 리더십이잖아요. 사실은 뭐 칼차고 막 나를 따르다 뭐 이런 게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토론과 발표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